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정말 일본은 앞으로 가망이 없단 말인가요? 다급하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치는 한 일본인이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의 한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아야네 유미입니다. 최근에 저는 지진과 태풍 같은 재난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알게 된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의 할머니는 우토로 마을 출신의 제일교포이셨어요. 우토로 마을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강제 이주당한 한국인들이 모여 살던 마을인데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셨죠. 어릴 때부터 저는 할머니의 출신 때문에 차별을 많이 겪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따돌림은 중학교 때까지 이어졌죠. 조선인은 냄새난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들을 수도 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일본 근현대사를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해 왜곡된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선생님은 제 말을 무시하고 헛소리 말고 그냥 교과서에 나온 대로 배워라고 하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펑펑 울었어요. 진실이 왜곡되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답답했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유미야, 넌 두 나라의 역사를 모두 아는 특별한 아이야.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릴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러던 중 우연히 TV에서 한 기자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그 기자는 사회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저렇게 하면 내가 겪은 일과 할머니가 겪은 일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매일 신문을 읽고 교내 문예부 활동도 하고 교내 신문 기자로도 일하며 꿈을 키워왔어요. 대학 졸업 후 여러 신문사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곳은 노골적으로 우리는 제일교포 출신을 뽑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때마다 좌절감이 밀려왔지만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어요. 포기하지 않은 끝에 한 지역 신문사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 걸음씩 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일본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언론인이 되고 싶었죠. 8월 8일 오후 4시 43분, 제 인생을 뒤흔들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야자키현 해안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죠. 모든 기자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편집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미, 지금 당장 미야자키현으로 가.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취재해와. 강력한 규모의 지진 소식에 불안감이 들었던 저는 서둘러 장비를 챙기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1시간의 비행 동안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을 했죠. 미야자키현에 도착하자 공항은 이미 혼란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붙잡고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안내 방송을 연신 반복하고 있었죠. 건물은 멀쩡해 보였지만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시내로 향했어요. 거리는 예상과 달리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죠.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고 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어요. 일본 기상청은 사상 초유의 난카이 해구 대지진 주의보를 발령했어요. 이는 2019년부터 운용된 시스템으로 실제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난카이 해구는 일본 남서부 해안을 따라서 길게 뻗은 해저 골짜기인데 여기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면 일본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만난 지진학자 야마다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카이 해구에서는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대지진이 1946년이었으니 우리는 이미 위험 시기에 접어든 거죠. 이번 지진이 그 시작일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으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니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의 공포감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슈퍼마켓 앞에 도착하자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어요.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기계줄이 늘어서 있었죠. 사람들은 불안한 듯 서로를 힐끗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선반은 순식간에 텅 비었고 사람들은 서로 물건을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었어요. 생수, 통조림, 즉석식품을 비롯해 모든 생필품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정부는 재난 문자를 통해 주민들에게 침착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만이 가득했죠. 한 노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1995년 고베 대지진 때와 똑같아. 그때도 이렇게 시작했었지. 그때 내 손주를 잃었어. 이번에도 또 끔찍한 일을 겪고 싶지 않아. 며칠 동안 현장을 누비며 취재했어요.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었죠. 특히 고령자들의 상황이 심각했어요. 한 노인분은 혼자 사는데 이러다 무슨 일 생기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점점 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부의 발표와 현장의 상황이 뭔가 달랐거든요.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구호물자는 제대로 배분되지 않았고 대피소는 이미 수용 가능한 인원을 넘어 통제가 안 됐죠.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가 걱정됐어요. 정부는 모든 원전이 안전하게 가동 중이라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죠. 센다이 원전이 미야자키현과 가깝다는 걸 생각하니 더욱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기상청이 일주일 만에 지진주의보를 해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뭔가 이상해. 이렇게 빨리 해제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야자키현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오사카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성향의 신문사예요. 기사에는 기무라 레이, 효고연립대학 방재교육학과 교수의 말이 인용되었어요. 지진이 일어난 이후 다른 지진이 올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퍼지는 것은 과거부터 자주 일어나던 일입니다. 정보를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확산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을 읽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유언비어라고? 그럼 내가 현장에서 본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는 뭐지?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얼마 후 TV에서 기시다 총리의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총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허위 정보 확산 등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들으니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부와 전문가들은 모든 게 통제하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본 현실은 달랐거든요. 사람들의 불안, 사재기 현상, 계속되는 여진, 이 모든 게 그저 쓸데없는 혼란일 뿐인 걸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혹시 정부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편집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유미, 난카이 대지진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지? 정부 발표와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해. 불필요한 공포는 조장하지 말고.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본 현실과 정부의 발표 사이에서 어떤 기사를 써야 할지 갈등이 됐죠. 그래도 저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 싶었고 현장의 실상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주변 동료들은 모두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제 의견은 과민 반응이라고 치부했죠. 심지어 어떤 선배는 이렇게 말했어요. 유미야,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우리 일은 그저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해석은 독자의 몫이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정말 언론인의 자세일까요? 그저 정부의 입장만 전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일까요?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어요.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밤새 뒤척였죠. 그러다 문득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유미야, 내가 믿는 게 옳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 진실은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거야. 저는 생각했죠. 그래, 포기할 순 없어. 내가 본 진실, 내가 들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해야 해.
비록 지금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장님을 찾아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출근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바라키현에서 진도 5.1의 지진 발생. 제 예감이 맞았다는 생각에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겠다고 결심했죠. 며칠 동안 취재를 하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마치 복사에 붙인 것처럼 비슷했죠. 더 큰 지진이 온다는 건 근거 없는 소문일 뿐입니다. 일본의 방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대로 돌아가야 하나. 실망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향하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죠.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어요. 유미 기자님 맞으신가요? 난카이 해구 지진에 관해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목소리에서 긴박함이 느껴졌어요. 직감적으로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한적한 카페에서 제보자를 만났어요. 놀랍게도 그분은 제가 며칠 전 인터뷰했던 한 전문가의 동료 연구원이었어요. 기상청의 지진경보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분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기상청 발표와는 정반대예요. 난카이 대지진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저는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거죠? 오히려 지진주의보를 해제했잖아요. 연구원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본의 경제 상황 때문이에요. 정부는 지금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난카이 해구 대지진 주의보를 발효했을 때 사재기가 일어나고 주식 시장이 출렁였거든요. 그러면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니케이 25 지수가 이틀 만에 16%나 폭락했대요.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요. 슈퍼엔저의 경제가 벼랑 끝인데 대지진 공포까지 더해지면 일본 경제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물어봤죠. 하지만 이건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길 수 있죠? 연구원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 악화를 막고 정권을 유지하는 것뿐이에요.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죠. 자신의 내부 고발이 밝혀지면 직장을 잃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텐데. 연구원님이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저에게 제보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연구원님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어머니를 잃으셨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조금만 더 구조 조치가 빨랐더라면 어머니가 제때 안전한 곳으로 피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늦었어요. 쓰나미가 몰려오기 시작했을 땐 이미 모든 게 끝이었죠. 어머니와 마지막 전화 통화에서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연구원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시작했어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지금 정부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 너무 괴로워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 이미 한국 등 주변국으로 도피를 준비하고 있대요.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카페를 나오면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렇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제가 꿈꾸던 언론인의 모습은 이런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밝히는 거였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할 희생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어요. 연구원님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마음에 일본의 모든 언론사 기사를 뒤져봤죠. 하지만 어디에도 대지진의 위험을 경고하거나 이 사태의 심각성을 밝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 뉴스 기사를 보게 됐어요. 놀랍게도 한국 언론사들이 난카이 대지진의 위험성을 정확히 직시하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 기사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기사에는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의 분석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죠. 홍 교수님은 일본 규슈 지역의 대지진으로 한반도에 응력이 집중되고 있다며 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것보다 난카이 해구 지진의 실제 지진 규모가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교수님은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규모 7.1보다 실제로는 더 강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대요. 게다가 홍 교수님은 일본 규슈 지역의 대지진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대규모 쓰나미를 동반할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이라고 해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한국의 전문가가 일본 정부보다 더 정확하고 심각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죠. 이건 정말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들에게 사실을 올바로 알리라고 정부에 촉구해야겠다 생각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어렸을 때부터 겪어온 일본 사회의 폐쇄성을 생각하면 제 노력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잘 알았거든요. 고민 끝에 먼저 편집장님께 이 사실을 보고드렸어요. 하지만 편집장님의 반응은 차가웠죠. 유미, 그런 기사는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해치되 게다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줄 거야.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편집장님의 거절 이후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대로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언론사에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작성했죠. 저는 일본의 한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제일교포 3세 기자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보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외압이 미치지 않는 한국 언론이라면 이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보도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본 정부도 더 이상 이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겠죠. 함께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기를 바랬어요. 이메일을 보내면서 어릴 적부터 제가 겪어온 모든 부조리가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제일교포라는 이유로 당했던 차별과 일본 사회의 폐쇄성,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국에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편집장님께서 새로운 임무를 주셨어요. 유미, 제15 태풍 산산이 다가오고 있어. 지금 당장 현장으로 와서 태풍 준비 상황을 취재해와. 편집장님의 지시를 받고 태풍 산산 대비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의 인터뷰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택시에 올라탔어요. 택시기사님은 라디오를 듣고 계셨는데 태풍에 관련한 뉴스 속보가 들려오자 볼륨을 높이시고는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죠. 저도 숨을 죽이고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어요. 긴급 뉴스입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일본을 향해 북상 중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현재 시속 20km로 이동하고 있으며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0m에 달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규슈 지방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이거 큰일이네요. 작년에도 태풍 때문에 우리 동네가 물에 잠겼었는데 걱정이네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런 위험한 태풍이 오는데 난카이 대지진까지 일어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오사카부 방재과의 스즈키 과장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유미 씨,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풍 대비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 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있네요. 지금 오사카부 지사님께서 현장 브리핑을 하실 예정입니다. 함께 가시죠. 스즈키 과장님을 따라 브리핑 장소로 이동했어요. 도착하니 이미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저도 프레스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잠시 후 오사카부 지사님이 등장하셨어요.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침착하게 브리핑을 시작하셨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산산에 대한 오사카부의 대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재 우리는 모든 방제 시설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하천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필요시 즉각적인 대피 명령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 전역에 300개의 대피소를 마련했으며 각 대피소에는 3일치의 비상식량과 물자를 비축해 두었습니다. 갑자기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지사님, 작년 태풍 때 배수시설의 문제로 침수 피해가 컸는데 이번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지사님은 자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작년의 교훈을 바탕으로 배수시설을 전면 점검하고 개선했습니다.
특히 취약 지역에는 대형 펌프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바로 옆 하천에서 새로 설치한 펌프의 가동 상황을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사님을 따라 옆 하천으로 이동했어요. 거대한 펌프가 설치되어 있었죠. 지사님의 신호에 따라 기술자가 펌프를 가동시켰어요. 처음에는 굉음과 함께 물을 뿜어내는 듯했지만 갑자기 펌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현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죠. 기술자들이 허둥지둥 펌프를 점검하기 시작했지만 재가동되지 않았어요. 지사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일시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펌프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이런 상태로 태풍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펌프들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지사님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브리핑을 서둘러 마무리 지었어요.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난카이 대지진의 위험성을 숨기듯이 이번에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취재 현장에서 만난 방재 담당자들의 말은 겉으로는 자신감 넘쳤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죠. 태풍 준비 상황을 꼼꼼히 취재하면서 난카이 대지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그들의 대답은 겉으로는 정부의 입장을 반복할 뿐이었지만 몇몇 담당자들의 표정에서 숨겨진 진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SNS를 확인했어요. 태풍 산산에 대한 게시물들이 넘쳐났고 일본의 방제 시스템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정부 발표만 들어서는 실제 상황을 알 수 없어. 작년에도 이랬다가 큰 피해 입었잖아. 방제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야. 노후화된 시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러다 2011년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나는 거 아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본의 방제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의 재난방지 시스템을 언급하는 댓글들도 자주 보였죠. 일본은 한국 정부가 태풍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해. 얼마 전 뉴스에서 봤는데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더라. 이런 댓글들을 보니 문득 제가 전에 읽었던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에 관한 기사가 떠올랐어요. 당시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죠. K방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꼽힌다고 봤어요. 투명한 정보 공개, 효율적인 역학조사,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까지 정말 완벽한 대처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과연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일본 사회의 폐쇄성과 관료주의적 태도가 떠올라 한숨이 나왔죠.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변화해야 합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좇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해요. 이건 과거부터 이어져온 일본의 행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여전히 과거에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해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있어요. 당장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오신 할머니가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인권 유린, 위안부 문제, 전쟁 범죄,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일본은 진정한 사과는커녕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는 결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게 됐어요.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며 올바른 변화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다짐했죠. 언젠가는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한국처럼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진과 태풍 등 계속되는 자연재해에 직면한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릴 것을 촉구합니다.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감동 편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